이분과 팅팅님인데 지금 양천구 목동에서 거주하는 47세 주부님이에요. 그 팅팅으로 불러달라고. 저희는 지금 전세 2억 천에 빌라에 거주 중이고요. 월 수입은 500, 현금 5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중2와 초등학교 5학년 이고요. 남편 직장은 서울역입니다. 청약 통장 있지만 점수가 낮아서 엄두가 안 나고 추첨제에 청약 넣어보지만 계속해서 역부족. 몇 달 전에 마곡 지역 알아보다가 지금은 너무 올라서 이제 서울을 들어가면 상투를 잡는 게 아닌가 싶어 조정을 또 기다려볼까 하다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부동산 하락론을 믿고 때만 기다리다가 무주택자가 돼버렸네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교우관계가 형성이 되어 지금 사는 지역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이제야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알아보니 주변은 올라도 너무 올라 엄두가 안 나고 다른 지역에 산다면 앞으로 7년이나 8년 후에나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 다 크고 그때쯤에는 낡은 집이 되어 지금 굳이 사놔야 하나 생각이 드는 반면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거 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앞으로 아이들 교육비가 늘어날 거 생각하면 대출을 무리해서 집장만 하기도 너무 부담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는 빌라 주인이 작년에 바뀌면서 2023년 1월 만기가 되면 직접 입주할 것 같아서 고민이 더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팅팅님. 5억에 주식에 8천 또 있으시대요. 그러면은 5억 8천인데 47세 시고요. 지금까지 평생 모은 돈인 거죠. 근데 이분 현재 지금 양천구 목동에 계시잖아요. 네네. 목동에서 지금 현재 이 아이 둘을 키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 때문에 왔는데 네. 현실은 모아놓은 돈도 있긴 하지만 주변에 집값이 너무 이제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지금 거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떠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답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지금 아까 보면은 7, 8년 뒤에 한다 그랬어요. 7, 8년 뒤에 이사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들 이게 7, 8년 뒤가 왜 7, 8년 뒤냐면 애가 중학교 2학년이란 말이에요. 그 14살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1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8년이 지나면은 대학생이에요. 둘째가.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하신 그대로 교육이 그건 거고. 이런 상황에서 두 분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팅팅님이 우리 누나라면 팅팅님이 만약 우리 누나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사는 흥부님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잘 사는 흥부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팅님이 아까 연세가 47세시죠? 맞아요. 그러면 제 누나는 아니고 누나 아니죠. 이제 제 동생이죠. 아 진짜요? 아 예. 진짜요? 예. 제 동생입니다. 많이 버셔서 그런지 너무 동안이신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진짜 동안이세요? 예. 누님은 아니고 이제 제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성주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주는 어차피 목동에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지금 주식까지 해서 아까 그럼 대략 한 6억이 조금 안 되게 있으신데 네. 저는 목동에서 실제 지금 사시는 빌라에 뭐 전세든 월세든 거주하시라고 하고요. 네. 사실 그러면 대략 한 5억, 6억 정도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돈이 엄청 소중하고 저분한테는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죠. 예, 평생 모은 돈이고. 그래서 리스크를 어차피 투자라는 건 모든 게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를 크게 지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랑 아주 친한 동생이시거든요. 팅팅 분이. 네. 그러면 제가 저분이랑 예를 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뽑은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뭐냐면 저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전 모릅니다. 네네네. 그러면 저는 저분한테 지금 내일 당장 구리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리요? 경기도 구리. 경기도 구리. 저기 남양주 밑에. 네, 남양주 밑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리 처분이 난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의 리스크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관리 처분인가가 난 사업장 중에 저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구리가 입지를 보면은
강동구 바로 위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생겼다가 밑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강동구. 네네네. 그 바로 위가 구리고, 이제 구리 구도심에 가면은 그 재개발 사업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거기에 8호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별내선. 네. 예, 그러면 거기 구리역에서 암사, 천호 해갖고 잠실까지 연결되고, 그다음 문정 법조타운까지 연결되는 별내선이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구리역 바로 밑에 보면은 이거 구역 얘기를 해도 네네네. 돼요? 수택 2구역이라고 있어요. 알파벳 2. 네네. 예, 그게 지금 전용 면적 5구, 그러니까 24평 사는데 5억이 안 들거든요. 프리미엄까지 다 해서. 네네. 예. 이제 그 이주비 대출을 승계한다고 했을 때 5억이 안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아파트, 그러니까 거기에 신축. 잠깐만요. 이주비 대출이 나오려면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무주택. 이분 무주택이시구나. 네. 전세로. 맞네. 전세로 거주죠. 예. 그러면은 이주비 대출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정가의 한 40% 네. 정도. 그럼 지금 5억이 안 돼요. 네. 5억이 안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리처분 전후는 저는 투자 금액의 50%는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여기 매매가가 24평 기준으로 그 새 아파트를 사는 총 가격이 8억이 안 돼요. 새 아파트가 8억 조금 안 돼. 예. 7억 9천? 한 네네. 8억 여기도 왔다 갔다 한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사는 총 가격이 8억이 조금 안 되는데 네. 그럼 이게 비싼지 싼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비싼지 싼지 네. 알아야 되는데 네. 그 근처에 가면은 이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 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한 700세대 조금 넘거든요. 네. 그거 지금 24평이 신축, 네. 작년에 입주했어요. 네. 그게 한 9억 5천이에요. 거기는 택지예요? 거기는 택지는 아니고 재건축. 옛날에 대건축에서 한 700세대 조금 넘게가 올라간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9억 5천. 네, 거기가 지금 9억 5천이에요. 24평이. 네. 근데 수택 2구역은 세대수가 한 3,050세대 돼요. 3,050세대 세대수가 훨씬 크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건배공원이라고 네. 근린공원도 되게 잘 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왕숙천을 따라서 네. 밤에 이렇게 한강으로 한강으로 이렇게 산책을 나가기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 9억 5천보다는 비싸야 된다는 가치가 보이거든요. 그쵸. 새로 다 지어진다고 새로 하면. 지어주고 세대수도 많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접근성도 더 네. 좋아요. 그럼 9억 5천보다는 비쌀 거잖아요. 네. 새 아파트가 되면.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한 10억 5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지금 8억에 안 되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관리 처분이 났다는 거잖아요. 관리 처분 나서 지금 2주 네. 중인데 사실 구리는 아까 신사임당님 말씀하셨던 대로 투기관리지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전매 제한이 안 되는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나온 경우가 네. 있어요. 저는 팅팅님이라면 당장 가서 거기 어쨌든 24평 신축 아파트를 8억이 안 되는 돈에 사는 거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거 9억 5천이고 입지적인 가치를 봤을 때 10억 5천의 가치가 되는 거니까. 구리의 진짜 장점 뭔지 아세요? 뭔가요? 구리의 장점? 네, 구리. 먹을 때 여행 다니기 좋다. 그렇죠. 구리부터 예. 구리까지 뚫고 나가는 게 고통이고 여기서 저는 이제 강원도 춘천이나 양양 이런 많이 가거든요. 네. 이런 말을 한 비전문가로서 제가 느낄 때는 막히는 서울에 가려면 갈 수 있고 놀러 갈 때도 막히는 거 없이 나부터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가면 돼요. 바로 가면 돼요. 네. 바로 가면 돼요. 그리고 서울 접근성도 되게 좋아요. 진짜 구리가. 좋아요. 그 강남 구리에서 이태원 들어오는데 30분 걸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되게 좋아요. 저는 당장. 구리에 대해서 그냥 지원 사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이 동네 진짜 제가 이거를 느낀 게 뭐냐면 저기 스타필드 있잖아요. 하남. 네, 하남 스타필드. 네, 그쪽이랑 또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제가 뭘 하냐면 저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집에 갈 때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마트에서 안 사고 가다 운전하다 힘드니까 그게 하남 스타필드까지 가서 쉬고 살 거 산 다음에 거기서 강릉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시구나. 네, 거기서 서울에서 춘천 양양 가는 고속도로가 거기까지가 진짜 막히거든요. 나가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마음속에 느끼는 게
아, 저기 뭐야, 굴이나 아니면 저기 뭐 용인이나 네. 만약 내가 여유가 되면 거기 가서 살고 싶다. 네네. 좋아요, 되게. 왜냐면은 이제 전국으로 다니기 좋으니까. 네, 맞아요. 인천공항 가기는 좀 빡세긴 하죠. 그렇죠. 인천공항은 좀. 해외로 다니기에는 좀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그냥 뭐, 예, 그렇습니다. 버터와 쿠키님이 인천이나 김포 가야죠. 버터와 쿠키님이 그렇게 따지면 남양주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저 남양주도 좋은 것 같아, 남양주도.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향이 강릉에 굉장히 편파적으로 방문하시는데요. 그 뭐야, 만약에 저라면? 성주님이라면 예. 성주님은 성주님도 동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라면 저는 지금 이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네. 지금 현재 상투 잡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정 시간을 기다려볼까. 여기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고민하는데 저는 지금은 스테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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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실 이제 내년 3월 되면 대선이 이제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분원 정책 방향이 굉장히 상반돼 있어요. 상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주택을 포함을 해서 공급을 이렇게 확장을 하고 대신 현재 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로소득을 내가 환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자라는 부분이고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이렇게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을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구도심의 공급을 늘리면 이게 해소될 거다.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권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의 서울의 시장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큰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반면에 오히려 수도권의 시장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많이 들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 중에 만약에 하나가 민주당 정권이 계속 된다고 하면 수도권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 공공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규모는 그래도 뭐 상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이렇게 입지의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기본 골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냥 집만 지어놓는다. 사람들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에 전혀 없었던 절대 있지도 않았던 것 중 하나가 GTX 기간을 최단시간에 짓는 걸요? 짓는 거. 보통 철도가 지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거를 10년 이내, 5년, 6년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공급한 수도권 지역을 연결시켜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발에 대한 이슈와 함께 어떤 그 교통 호재에 대한 속도가 저는 훨씬 더 충분히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수도권 쪽에 특히 GTX 호재를 포함을 해서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에 저는 관심을 갖고 이 돈을 어쨌든 현재 이거는 그 생각과 같은데 어쨌든 이분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 있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빌라에 대한 부분을 거주하는 걸 유지하고 뭐 여기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그 인근으로 움직이는 걸 유지하고 차라리 저는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아이가 커가고 난 이후에 그때 이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서울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권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고강도 규제가 매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제가 완화되는데 완화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되면 그러면 가장 많은 매물이 몰리는 곳이 어딜까요? 양도소득세가 완화가 됐을 완화가 경우에 되면 그 양도 차익이 많은 데가 그렇죠. 그러면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양도 차익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라고요. 그러면 서울이 그 전에는 규제를 인해서 내가 팔아도 다주택 같은 거 팔아도 82.5% 세금이야. 이건 팔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규제가 완화됐어. 좋아. 그럼 혹시라도 또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 이때 사람들이 매물이 내놓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재고 시장이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먼저 서울을 선진입했는데 규제가 완화됐고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매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매물이 많이 쌓였는데 이게 가격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네. 라고 한다면 이분이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모를까. 근데 굳이 현재 자금을 가지고 목동에 아파트를 사고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지금. 네네. 어려우니까 차라리 저는 지금 스테이를 하고 내년에 대선 이후에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 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말지를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굳이 이 큰 빅 이슈가 있는데 그쵸. 지금까지 기다린 거에 이거 더 기다린다고 크게 차이 없다. 그렇죠. 원래 저는 저한테 질문을 네.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네. 실거주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맞냐 아니면 전세로 계속 머무는 거 맞냐 라고 말하면 제 대답은 거예요. 제가 항상 조언해주고 상담했을 때 한 이유가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네. 살 수 있는 자금적 능력과 보유할 수 있는, 보유는 거의 발생되는 뭐 대출 이자들은 포함하겠죠. 네, 그죠,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실거주를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게 맞아요. 어쨌든 전세로 갖고 있어봤자 요즘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금 쓰레기다. 그런 얘기 많이 똥이다. 하죠. 예. 특히 부동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의 입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전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대부분을 쓰레기로 방치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부동산을 포함해서 내 재테크 자산을 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부의 격차는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저는 실거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랬을 때 또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뭔가요? 지금 샀는데 네.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떡해요? 똑같은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40년 동안의 그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을 보면 상승과 하락장이 분명히 반복이 됐고 등락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이 있었고 물가 상승률보다도 부동산 상승률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집을 누가 하루라도 먼저 빨리 사냐 사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에 대한 어떤 격차, 부에 대한 격차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내가 그 부를 안고 가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요즘 소위 말하면 벼락까지 되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실거주를 산다 하더라도 실거주잖아요. 실거주는 사실 우리가 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린 거는 이거는 수치에 불과해요. 네, 나중에 내가 팔고 나서 올랐을 때 팔았느냐 아니면 떨어졌을 때 팔았느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내 자산이 늘었냐 줄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거지. 그 사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수치에 대한 부분이 흔들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잡지 못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약이라고 생각해요. 성주님 생각하시기에 내년 대선에는 어디가 잡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저희 전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관점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선까지는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5억이라는 돈이 진짜 자기 뭐 주식까지 포함해서 6억 된 돈이 전 재산이거든요. 그쵸. 전 재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가는 이분도 조정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에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들어가는데 막차를 탔어. 그래서 마지막 폭탄을 안고 갔을 때 자기의 그동안 모았던 돈을 잃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 이외에 어떤 또 여유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분 소득 수준이 굉장히 좋아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기다렸으니 지금까지 더 기다렸으니 이제 몇 건 안 남았잖아요. 어차피 기다렸는데. 좀만 더 이렇게 기다려보라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전세보다 실거주 무조건 추천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짜기 위해선 대선에서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디테일하게 짤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몇 개월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죠. 어차피 전세로 계속 사는 것에 만약 이번에 또 아파트였다고 한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로 살고 있어.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의 어떤 규제로 그리고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매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재계약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 다 계약갱신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재 전세와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 가격 차이가 굉장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갱신 한 사람은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문제는 앞으로 2년 동안의 차익에 대한 그 차이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겠냐는 문제예요. 네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전세 물량이 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인재 3법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도 이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공급 물량만 본다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대략 한 23,000 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5,000 네. 근데 2024년에는 10,000세대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서울 지역의 연별 수요량이라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사서 이렇게 그 집을 하는 수요자는 2024년에 10,000세대인데 수요량은 48,000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앞으로는 약간 자명한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재개발에도 그랬지만 관리 처분 나고 다 헐어도 입주까지 4, 5년 걸리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을 지금부터 짓는다 그래도 자 부족해. 그때 10,000세대밖에 없어. 지금부터 땅 지어도 이게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고 시장의 물량이 어떻게 풀릴 수 있냐가 가장 핵심 키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양도세 완화가 네. 어떻게 보면 그 답 중에 하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 말고는 실질적인 공문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네. 이런 규제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국회를 네. 예, 지금 여권이 다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양도세 풀었는데도 집값 안 오르잖아요. 집값 오르잖아요. 그럼 푼 사람 개욕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하겠어. 풀고 확실히 내가 진짜 부동산 메커니즘을 근데 그거 풀은다고 100% 내려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그걸 단정 질 수 없죠. 왜냐면 일단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수요 공급이 일단은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총대 메고 자 양도세 풀겠습니다. 집값 잡으려고 딱 풀자마자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 나고 그거 실거주자들이 싹 다 받아주면서 그렇죠. 집값 더 올라가. 그러면 이건 뭐냐? 얘네들만 현금 쥐어주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가지고 현금 쥐네들은 쥐었던 네, 그 양도세 그렇죠. 현금 쥐었던 부자들은 더 현금 생기고 그 다음에 공급 그때부터 돼가지고 이 현금 지원인 사람 돈 벌고 그렇죠. 그때 들어간 사람 까먹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진짜 완전 뭐 또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뭐냐면 네. 과거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네.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역대 지금 최고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면서 네. 가계부채와의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 기조는 저는 그 당이 대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네.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재 지금 정치 기조라고 보고 있어요. 대출에 대한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가계부채는 사실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거든요.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대출의 규제를 현 상태에서 유지한 상황에서 네.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매물이 나왔었을 때 이미 살 사람 다 산 상황이고 네. 그리고 현재 높은 집값에 적은 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거보다 더 많아지겠냐?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해요. 생각이 달라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좋을 거고 이 수요 대비해서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결과는 전세가만 빠지고 매가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전세가가 빠지고 매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임대차 3법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전세가가 빠지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물량은 양도세 완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네. 양도세 완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세 완화를 하는 것은 매매 간의 거래가 되는 건데 네. 양도세 완화되는 해서 전세 물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빠지겠죠. 근데 사실상 전세 가격이 빠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세 물건이 시중에 들어와야지만이 이게 공급의 형태든 재고 시장 형태든 그래야지만이 네.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거는 그냥 가봐서 대응하는 거지 굳이 그쵸.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집값이 앞으로 솔직히 오를지 떨어질지 누가 합니까? 몰라. 네,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죠.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어디가 좀 더 높겠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내가 수익을 딱 안고 갈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과감히 사는 게 그래서 불이